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요 이슈는 뭔가요? 네, 남북, 한러, 한중 관계 모두 험난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자체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국적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체포해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나빠진 양국 관계를 반영한 일종의 인질 외교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분위기에 휩쓸려 떠들지 말고 한국과 관련된 일이나 신경 쓰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미 정보당국의 이 북핵 평가 등을 담은 안보 위협 보고서, 이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국가정보국이라고 CIA와 FBI 등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 감독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40페이지짜리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요. 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그들의 안보 위협에 대한 건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 특히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노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전 보고서와 비교할 때 네. 역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가 강조됐습니다. 또 실제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이 이미 자체 핵 우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신이 5선에 도전하는 예. 대선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워낙 땅이 넓어서 3일간 열리는데요. 네. 이를 바로 앞두고 관영 언론하고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서 북한은 이미 자체적으로 핵우산을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가 핵우산을 씌워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외신에 긴급으로 막 떠가지고 저도 이제 궁금해서 질문이 뭐였나를 찾아봤는데 예. 사실 이제 기자의 질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시 북한군의 도움을 요청하고 네. 그 대가로 핵우산을 제공하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기자가. 그거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해줄 의사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요. 질문을 이제 사전에 조율하고 답변도 치밀하게 준비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공개 언급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만약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된다면 국제사회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네, 그 부분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맞다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6번이나 핵실험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정치 외교적으로는 아닙니다. 아시듯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핵보유국은 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미중러, 영국, 프랑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죠. NPT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때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한국의 그 자체 핵무장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예. 우리가 NPT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NPT 조약이 1968년에 발효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핵실험을 한 나라까지만 공식 핵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실상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거죠. 이후에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주도의 제재를 받았는데 하지만 나중에 제재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정치 외교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 용인을 받은 겁니다. 핵실험을 안 한 이스라엘은 좀 다른 케이스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나라들은 북한이랑 비교해봤을 때 상황이 좀 다른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죠, 다르죠. 그 나라들은 이제 지정학적 상황하고 그 당시 이제 복잡했던 국제 정치 속에서 일종의 혜택을 본 셈이거든요. 예를 들어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했고,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문제, 또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력이 필요해서 미국이 슬쩍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예. 정확히는 문제를 삼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어쨌든 북한도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되고 싶은 건데요. 예. 될 수 있을지 또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재가 면제가 돼서 국제법상 일종의
사면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는 미국과 대화를 해도 이 비핵화 문제 때문에 걸려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네. 여러 제재를 위반하는 불량 국가 이 오명을 벗어던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미국과 상호 군비 통제 협상도 하고 또 수교에 대해서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면 원자력 발전소 관련 협력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토록 바란다는 정상 국가로 가는 길의 발판이 마련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일종의 정상국가로 가는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미국 국가정보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에 동의를 해서 제재가 이행이 됐거든요. 네. 하지만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러시아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해도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가고 북핵 피로감은 커지고 또 이제 미국은 골치가 아프고 이러다 보면 이제 신압으로 상황이 바뀌길 기대하는 겁니다. 네. 김정은 쪽에서는 미국 조야에서 그냥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해주고 북한이 핵무기를 이란이나 테러 단체에 넘겨주지 않는 그걸 막는 데 집중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폴 러커메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최근 인터뷰에서 대북 억제의 초점이 핵 능력 고도화를 막는 데서 이젠 핵무기 사용을 방지하는 데로 전환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또 이 와중에 좀 눈에 띄었던 뉴스가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자와 북한 벌목공을 돕던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올해 초 간첩 행위로 러시아의 국가 연방 보안국에 체포가 돼서 모스크바 감옥에 있습니다. 예. 러시아 국가 기밀을 외국 정보 기관에 넘긴 혐의라는데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예. 러시아의 한 국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구금돼 있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에 이어서 2번째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거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시점이 굉장히 미묘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렇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전쟁 중이니까 국가 기밀 보안 문제에 민감할 수는 있거든요. 신경을 더 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영리 기관 소속 선교사 백모 씨가 이제 체포를 당했는데 체포를 해서 추방을 바로 하지 않고 네. 한 달이 지난 후에 우리 정부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관영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거든요. 네. 최근 북러 간 밀착 그리고 또 나빠진 한러 관계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러시아의 전형적인 그 소위 인질 외교를 통한 상대국 길들이기, 압박하기 전술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한국이 서방 주도의 대러 제재에 동참을 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 측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Сложных вопросов.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все зависит от нацеленности стран на эффективное, взаимоуважительное решение этих сложных вопросов. 그래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도 중장기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싶진 않은 거고요.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한러 관계, 앞으로 한러 관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내용은 또 추후에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함께 짚어가 보도록 하고요. 남중국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유권 분쟁이 뜨거운 곳인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중국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필리핀의 군 보급선이 중국의 해경선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리핀 병사 4명이 중국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다치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네. 미국과 일본이 신속하게 중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요. 우리 정부는 일단 주 필리핀 대사관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고 나서 이제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가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영내
긴장 고조에 반대한다. 또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韩方不是南海问题的当事方，近年来却一改坚持多年的谨慎中立立场，在南海问题上多次影射或指责中方，中方均及时提出交涉，表明了反对立场。我再次敦促韩方好自为之，不要跟风炒作，避免给中韩关系增加不必要的负担。 네, 지금 이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뭐 중국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의 성명 발표는 외교적으로도 좀 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남중국해 문제가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해역이 이름처럼 이제 중국의 남쪽, 예. 그리고 또 베트남, 말레이시아, 또 이쪽에 필리핀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우선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이제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해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동에서 인도양을 거쳐서 또 싱가포르 쪽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타고 오면서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통로인데요. 한국 원유 수입의 90% 그리고 수출입 물동량의 40% 이상이 여기를 통과합니다. 예. 중국은 이 해역 대부분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국제 재판소의 판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섬 같은 걸 만들어서 활주로 등 군사 기지도 건설하면서 필리핀 등 주변국과의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특히 이제 중국명 그 난사 군도, 필리핀은 스프레틀리라고 부르는 암초 지대 쪽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빈번합니다. 이번에도 이쪽에서 사건이 터진 거고요. 네, 또 이 남중국해 이곳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중국 해군이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동남아를 통해서 오는 이제 영향력의 완충지대 역할도 하는 겁니다. 미국이 예전에 남중국해 문제에 드러나게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게 나서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무력 충돌 시 필리핀과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군사적 개입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네. 한국은 특히 현 정부 들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기조 속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과 강압적인 행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만 해협도 그렇지만 혹시 남중국해 이쪽 일대에서 비상황 상황이 발생하면 주한 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데요. 경제 안보적으로 중요한 남중국해 문제에 우리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자, 남북 관계는 물론 주변 강대국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 관리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고는 거세지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항해는 멈출 수 없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치동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